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주제는 회사채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우수 팀장님께서도 채권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오신 분은 아마 어렵지 않다는 걸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정기예금하고 거의 같은데 정기예금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게 바로 회사채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채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또 자료 제가 준비해 온 거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채권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분류법이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 국채하면 누구 다 알죠. 정부에서 채권 발행하고 보증하고 정부가 다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그저 정부가 발행하고 지급해 주는 채권이라는 정도만 아셔가지고는 투자는 좀 모자라고요. 이 국채가 지금 현재 한 얼마 정도 되고 이 국채는 뭐 어떻게 발행해가지고 어디다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아시면 나머지 다른 채권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채는 얼마 정도 될 거냐? 발행 잔액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지금 발행 잔액이 우리나라 GDP가 GDP 한 1000조 좀 넘는데요. 1년 총생산이 1000조 넘는데 우리 국채는 지금 600조입니다. 600조. 그래서 이 600조라는 거는 그 금액으로 보면 전 세계 10위 정도 되고 꽤 많습니다. 가끔 보면 신문에 적자 국채를 600조나 발행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맞지 않은 말이에요. 일단 국채라는 거는 채권이라는 건 자산이고 부채죠. 그게 자산 대차대조표 항목이고 적자라는 건 손익계산 항목이니까 그것부터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는 건 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전혀 또 뭐 근거 없는 비난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출을 해야죠. 그래서 균형 예산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재경부가 국세청을 통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다 지출하는 게 맞는데 이 국채는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이게 종이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채권이라고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가지고 이게 파는 거죠. 팔면 정부가 보장하니까 안전하니까 다 사죠. 그런 자금들이 지금 600조나 조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적자 국채 600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세금 걷어서 다 사용하지 않고 세금 없이 돈을 빌려 썼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은 맞지만 적자 국채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 5배나 많습니다. 일본은 신용 등급이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는 AA 마이너스인데 일본이 대한민국 신용 등급보다 낮습니다. 이 이유가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국채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 600조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등급이 떨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렇다고 국채가 없는 나라가 좋으냐? 아프리카는 국채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땅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철도도 도로도 공항도 이렇게 인프라를 다 했죠. 이 돈,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살림 사는 그 외에 공항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에 물론 그걸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출자를 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공항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도로, 철도를 다 하는 거죠. 이런 인프라를 깔아야지 아프리카처럼 채권 발행하지 않고 땅만 있다면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일본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은 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농촌까지 도로를 쫙 깔아놨다고 합니다. 도로 설치할 때 드는 비용뿐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아예 차입하지 않는 나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처럼 쓸데없는 데 잔뜩 이제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부채를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 채권 일을 한 25년 했는데 국채가 요즘은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IMF 때 우리나라 국채는 50조였어, 50조. 이때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저희는 점령군이라고 해요. 점령군. 자기 멋대로 다 했으니까. 그 점령군이 와서 한국 보고 놀란 것 중에 몇 가지 하나가 시스템도 없고 뭐 하여튼 한국 형편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나쁜 쪽으로 놀랐는데 좋은 쪽으로 놀란 게 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국채가 왜 50조밖에 없냐 이제. 국채를 좀 발행해가지고 종금사 구조조정하고 기아 구조조정하고 한보 구조조정했으면 이런 환란도 없을 텐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그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그 IMF 터졌을 때 이때 국채 50조는 어떤 거에 대부분이냐? 양국증권. 양국증권은 뭐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그 가을에 농민들이 추곡을 수미하면 대부분 농민들은 다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봄, 여름에 빚진 거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봄 되면 그걸 다시 또 농민들이 또 쌀을 사서 먹습니다. 가격 폭락 엄청나게 싸게 팔고 봄 되면 또 쌀이 모자라서 비싸게 사고 또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양국증권이라는 아예 채권 이름에 양국증권이에요. 그래서 팔아서 그 자금이 들어오면 양국기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추곡 수미하면 그걸 사들이고 봄 되면 그걸 다시 팔아서 기금을 다시 확충하고 이 양국기금하고 또 하나가 국민주택 채권. 지금도 있죠. 지금 100조 정도 있는데요. 이제 뭐 다 집 사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집 사서 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만약에 집을 내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등기 제도가 없다면 집 사놓고 그냥 집 비워놓은 채로 해외 한 6개월 갔다 왔는데 누가 들어와서 산다면 내 집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그 유형 자산의 권리를 등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한테 집 지어가지고 줄 집 같은 이런 뭐 꼭 집을 짓지 않더라도 다른 뭐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당연히 국채로 정부가 보증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되 이자는 아주 낮게 이렇게 해서 그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이제 서민들 주거 안정 지원하는 이 두 개가 대부분이었어요. 국고채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적자 국채라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라 하면 건국국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국채, 양국증권, 추곡 수매하기 위한 국채, 국민주택 채권,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집 짓기 위한 그 주거 지원하기 위한 국채, 이렇게 용도가 다 있는데 용도가 없는 국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고채입니다. 이거는 재경부로 들어가요. 재경부는 세금 걷어서 쓰는 데가 재경부지 왜 채권 발행해서 그 돈이 재경부로 가면 그게 어디로 쓰여지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 국고채인데 이걸 적자국채라고 합니다. 원래는 재경부를 세금을 걷어서 다 써야 되는데 세금 없이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썼으니까 그게 적자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적자국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고 이 IMF 이전에는 96년에 97년에 적자국채를 조금, 그러니까 국고채를 조금 발행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얼마나 늘어났나요?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이 이제 550조가 증가했는데 이 돈을 전부 뭐 화장품 사서 나눠주거나 술 사서 나눠줬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당연히 이거는 공항 짓고 그 지하철하고 뭐 사대강 사업, 사대강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의 그 SOC에 투자하는데 사용된 자금이 이 국채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600조는 반드시 놀랄 일이고 우리가 이거는 너무 많이 증가하면 결국 우리한테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600조라고 해서 이 600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다 우리 사회 기반 시설
만드는다 쓰여졌다는 거고요. 우리 채권이 2,000조가 있는데 그 2,000조 중에 국채가 600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이 지방채가 20조 있어요. 지방채. 지방채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20조나 되는 채권이 거의 우리가 지방채라고 이름을 안 써놔서 잘 모르는데 이 지방채는 뭐냐? 부산교통공사 발행한 채권이 지방채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채권이에요. 도시철도 채권. 도시철도 채권. 아까 제가 한국은행에 계신 분한테 좀 여쭤봤는데 부산 1호선의 주체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이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서울 같은 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한 게 95년입니다. 민선시장 나온 게. 그래서 민선시장들이 대부분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하면 손 들고 이렇게 시민 여러분, 뭐 서울 같으면 이 달동네 지하철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은 강남공화국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난 뒤에 내가 당선되면 동마다 지하철 다 뚫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전에는 철도도 정부가 당연히 하는 거고 지하철도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민선시장이 나와서 공약을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인천 같으면 손을 두 손을 다 들겠죠. 이게 무슨 서울공화국이냐 하면서 인천에 지하철 없는 게 이게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당선되면 소래 포구부터 뭐 어디까지 다 뚫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고 막 중앙정부를 압박하니까 이때 이전에는 다 지하철이었는데 지하철을 그 지방자치 하기 전까지 부채는 정부가 다 그대로 떠안고 민선시장이 나와서 공사한 지하철은 전부 이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에요. 서울 같으면 1, 2, 3, 4, 5는 주인이 철도청이에요. 국가예요. 근데 5, 6, 7, 8호는 서울시거든요. 그 이제 서울은 그 5, 6, 7, 8까지 하고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야 이거 보니까 우리 서울시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군.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대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경주고등학교 나왔는데 유학 와서 제가 4년 살았는데 그때 지하철 공사를 막 했어요. 저기 서면으로 이렇게 그거 아는데 그 지방자치 제도 하고 난 뒤에 부산시는 이제 아마 그 1호선은 이제 정부 예산으로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민선시장이 나오면서 2호선도 추진했는데요. 부산이 제 기억으로 2001년인데요. 2001년에 그때 부산교통공단 이자 못 내가지고 재정이 그냥 한 석 달 동안 올 수도 없다 해서 저희 채권 투자하니까 부산교통공단 채권 사면서 그 지방채인데 지방채는 정부가 다 대외 IMF나 이런 그 BIS에다가 국가 부채로 다 정부가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채가 지방채인데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자도 못 낼까 걱정할 때 내가 봐 2001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1호선 부채를 국가로부터 아마 부산시가 떠안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다 이거 한다면 서울은 1, 2, 3, 4, 5를 아직 국가 부채로 그대로 놔두고 5, 6, 7, 8호만 떠안았고 부산은 아마 1호선, 2호선, 3호선 다 떠안은 것 같은데 이 도시철도가 바로 지방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시가 아마 대표적으로 2001년에 이자는 겨우 내고요. 이거 이자 내면 부도니까 큰일 나죠. 이자는 내고 양로원에 지원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이 한 석 달간 지원을 못 해가지고 난리 난 걸 제가 봤어요.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그다음부터 지자체가 함부로 지하철 공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9호선은 민자로 건설하고 여기도 제가 오면서 김해 경전철 타고 왔는데 아마 그 민자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시철도가 지방 부채로 아마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20조가 그 이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다 90%를 중앙정부가 걷고 10%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금을 내려서 이제 살림을 하는데 그 교부금의 대부분이 이
지하철 건설하는데 이자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요즘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6군데가 다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들이 그 지방 재정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후로는 다 민자로 건설될 거예요. 이렇게 국채와 지방채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로 아예 인정하고 작년 말에 보니까 우리 국가부채 600조라고 대회에 공포를 했고 국채 580조, 지방채 20조 이렇게 명세서를 붙였습니다. 그 말은 지방채는 아주 안전하다는 거죠. 가끔 보면 어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지방채가 덤핑 나옵니다. 인천시 부도난다. 인천시 부도난다고 해서 인천 도시협조 채권이 거의 거래도 안 될 정도로 막 덤핑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런 거 잡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국가에서 부채로 인정하고 아예 백수로 다 내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채권이 뭐냐? 세 번째는 특수채입니다. 특수채. 옛날에는 이걸 공사채, 공단채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헌법, 민법, 상법 이런 일반법이 있죠. 모든 국민한테 다 적용되는 법. 그 외에도 산업은행법, 도로공사법, 중소기업진흥공단법 이런 아주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만든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을 특별법이라는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 특수법인, 그 특수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라고 하고 이게 국제적인 분류법이에요. 외국에도 다 이렇게 특수채라고 불리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이걸 공사채, 도로공사가 발행한 채권 이해하기 되게 쉽죠. 공단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이렇게 하다가 2009년부터 우리도 이제 글로벌 프랙티스를 맞춰가지고 아예 법에 공사채, 공단채를 없고 특수채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이건 주제에 넣지 않은 이유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안전해요.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다면 채권은 언제 얼마 돈 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랑 틀린 게 뭐냐 이거죠. 그냥 국채 살 때 내 투자 기간하고 국채 만기만 똑같으면 정기예금 가입하는 거랑 국채 사는 거랑 금리 비교해보고 국채가 유리하겠군.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채권은 낯설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기예금하고 똑같고 단 정기예금보다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애가 앞으로 애가 이제 좀 오랫동안 저금하도록 아니면 또 돈을 좀 저축할 수 있도록 뭘 하나 예금을 한 30년짜리 가입해주고 싶다. 그래서 신한은행 가가지고 30년짜리 예금 가입합시다. 하면 신한은행은 예금 금리를 제시를 못해요. 근데 여기 국채를 사면 30년짜리 국채가 있죠. 이렇게 아주 장기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은 1년인데 1년 동안 투자할 건데 신한은행 가서 5년짜리 예금 가입하실 분이 있나 얘기죠. 이건 아무도 가입 안 하죠. 왜냐하면 5년짜리 가입했다 1년 후에 해약하면 이자가 거의 없거든. 근데 신한은행 채권, 신한은행은 특수채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은행 채권,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채권 2년짜리를 사고 투자는 1년만 해도 됩니다. 1년 후에 팔면 되니까. 이게 정기예금보다 좀 좋은 점이죠.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예금이랑 똑같다. 그냥 금리만 맞춰보고 그 어느 게 좋은지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채권은 예금보다 좀 좋은 점은 오늘 샀다가 내일도 팔 수 있고 오늘 오후에도 바로 팔 수 있다는 그런 유동성이 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아니고 채권 한 개 더 있는 그 채권이 바로 회사채예요. 회사채. 오늘 제가 회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 원래는 주식회사채로 하다가 주식자를 이제 생략하고 회사채라고 하죠. 위에 있는 세 가지랑 이 회사채의 차이점은 바로 위에는 부도위험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회사채는 부도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 부도위험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 동부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주체, 발행 주체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절대 부도 안 나는데 금리가 엄청 높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안전하면서도 금리 높은 투자처가 되겠죠. 그런 걸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사채를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회사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반 정도는 아마 제도나 법에 관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랑 우리하고 채권으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본인의 권리가 또는 회사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싸구나 저평가됐거나 고평가됐거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회사채는 일반 사채, 바로 삼성전자가 발행하면 삼성전자 회사채, 동부건설이 발행하면 동부건설 회사채, 이렇게 일반 사채, 금융회사채, 바로 신한은행이 발행하면 금융회사채, 국민은행이 발행해도 금융회사채, 농협이 발행하면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농협이 발행한 채권,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예, 금융회사채라고 하시기 쉽지만 농협은 격이 다릅니다. 이게 특수채. 농협, 수협, 이게 우리나라에 5개 있어요. 농협, 수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은 특히 수협하고 신한은행은 격이 다르다. 물론 지금 수협은 전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들릴 때 보면 수협채는 거래도 안 돼요. 아무도 안 사요. 내일 부도나는 줄 알고. 근데 그리고 금리도 그만큼 높고요. 그래서 농협 수협 같은 그런 특수채에 들어가고 여기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 금융회사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채를 또 따로 하나 분류하는데 주식 관련 사채를 따로 분류해요. 그 주식 관련 사채는 CBBWEB라고 해서 아마 채권이 처음인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죠. CB는 전환사채 약자고 BW는 신주인수구분 사채 약자, 교환사채는 EB는 교환사채 약자인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채권들을 신종사채라고 해요. 신종사채. 그게 왜냐하면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게 아주 새로 나왔으니까 신종사채라고 하고 요즘은 또 이걸 메자닌 채권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 그게 부동산이든 파생상품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자산도 이 주식 관련 사채를 못 따라옵니다. 결국 회사채 하면 결론적으로 주식 관련 사채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주식 관련 사채만 제대로 다 알고 활용하시면 평생 돈 걱정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주식 관련 사채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사채는 어떤 자산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쉽습니다. 또 어렵지 않아요. 엄청난 특히 채권하면 옛날 제가 입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입사 성적 순으로 제가 입사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입사 성적 순으로 1등부터 2등까지는 채권부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건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계산하기가 너무 쉬운 이 쌀집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이 주식 관련 사채는 그런 계산까지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우리는 이 계산 문제는 다 이제 엑셀이라는 걸 사용해서 엑셀에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어떤 계산도 다 할 수 있고요. 그거는 혹시라도 지금 내가 나이가 이 나이에 엑셀이라는 걸 못 들어봤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약간만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물어보면 엑셀 사용하는 걸 알게 되고 계산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고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주식 관련 사채는 그렇게 계산할 것도 없고요. 채권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사채를 반드시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저는 주식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주식은 변동성이 좀 큰 대신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30년간은 우리 주식시장이 꽤 괜찮을 겁니다. 제가 주식을 모르지만 30년간 주식이 괜찮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1년에 70조씩 모여요. 70조씩. 우리가 근로자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1년에 70조씩 계속 쌓입니다. 앞으로 30년간. 국민연금은 어디다 투자하겠나 이거죠. 대부분 채권, 주식에 투자하죠. 그렇다면 전부 해외에다 가져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투자할 텐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국민연금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 2배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 퇴직연금 제도를 바꿨어요. 바꾸기 전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옛날 퇴직연금처럼 기업이 그냥 미국은 펜션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그러니까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들 돈을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의료비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게 그게 펜션, 연금이에요. 기업이 연금을 다 해주는데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80년대 미국이 불황을 겪으면서 부도나는 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냥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즐겁게 노는 게 미국의 한 몇십 년에 걸친 그 관행인데 이제 퇴직하고 은퇴하면 나 회사에서 먹여 살려줄 거라고 하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퇴직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려요. 그러면 졸지에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80년대 후반에 법을 바꿔가지고 퇴직금을 회사에 가지고 있지 마라. 그 근로자들 다 줘서 근로자들이 회사 밖에서 운용하라. 요즘 우리 DC 같은 건데요. DC.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그 지금까지 기업이 가졌던 엄청난 돈이 근로자들한테 다 간 거죠. 그 미국은 인구가 지금 2억 명 가까이 되니까 그 근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금을 근로자들은 그러면 GM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던 근로자가 투자를 모르니까 그 뭐 FP라고 해서 그런 투자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맡기면 미국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자산 배분이 7대3, 6대4예요. 7이 뭐냐? 주식이에요. 3이 채권. 그 사람들이 그냥 오면 기계적으로 6대4 하세요. 7대4 하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자금이 주식시장을 몰려가지고 주가가 다우가 2000에서 그 90년 초반에서 2000에서 90년 중반에 7000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에서 선물 도입할 때 그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와가지고 그 전망할 때 그 그래프 한 5년 사이에 보니까 한 2배 이상, 2배, 4배 정도 올랐어요. 4배, 3배 정도 올랐어요. 3배. 그래서 이런 그 수급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의 주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돈은 계속 몰려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주식을 나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 주식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나오고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 수익이 나오는 이 주식 관련 사채도 주식 못지않은 매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주식 관련 사채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회사 하면 반드시 이게 있는데요. 내가 주식을 20년 했는데 저게 지금 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눈 감고 주식 투자하신 거예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언어. 그래서 아마 이걸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뭐냐면 어떤 회사라고 하면 회사는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고, 법률적인 용어는 회사를,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 이제 우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를 법인이야.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몸뚱아리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전데, 주식회사는 어떻게 보여주냐? 주식회사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게 뭐냐? 이게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나 밥 먹고 사는, 이게 태어나서 밥 먹고 사는 이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사람은 알겠는데, 주식회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출자를 해요. 내가 돈 1억을 일단 출자하고, 그러면 자본이 되죠. 자본. 은행에 가서 1억을 또 빌립니다. 이게 부채가 돼요. 이렇게 돈 2억을 마련해 가지고 땅을 한 뭐 100평 사고요. 공장을 하나 짓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계를 구입하고 이렇게 다 썼다 이거죠. 이렇게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냐? 남한테 빌렸냐? 내 돈이냐? 그리고 그걸 어디다 투자해 놨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인데, 주식회사는
당연히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상장회사라면 석 달에 한 번씩 이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 우리나라 공시제도 2004년 1월 1일부터 공시제도가 거의 완비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2002년에 공시제도가 다 도입돼가지고 법을 아예 공정공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공정공시법은 못 만들고 공정공시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상장사는 석 달에 한 번씩 이 재무상태표를 공시하게 돼 있고 그 공시하는 내용도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공시하게 해요. 우리 이용하는 사람, 투자자들이 보기 편하게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분기보고서, 그러면 3월 말이 지나 12월 결산이면 3월 말 지났으면 5월 중순까지 보고서 나오는 거죠. 반기도 마찬가지고. 결산보고서는 이제 90일, 45일이나 90일 만에 나오는데 그렇게 매 석 달마다 기업 상태, 기업에 얘가 그 몸뚱아리죠. 얘가 아픈지 튼튼한지를 계속 살펴본다면 얘가 부도날지 안 날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제 공시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한 10년쯤 지난 후에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이게 정착이 됐다 이거죠. 지금 저희 여의도에 있는 이 직원들은 부도나기 1년 전에 부도나는 걸 몰랐다면 그거는 실력이 없다. 전문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신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1년은 좀 그렇고 6개월 전에 부도나는 걸 모른다면 전혀 모르는데 부도났다. 그거는 분식회가 아니고는 있을 수도 없고요. 부도난다는 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주식은 여기 있고 채권은 여기 있죠. 상법에 이 채권자는 선순위, 주주는 후순위라고 다 법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얘가 부도날지 안 날지도 중요하고 실제로 부도난다면 내가 얼마 건질지 여기서 다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회사채 투자할 때는 어떤 자료를 보기 전에 그 회사의 체력이 얼마인지 재무상태표를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들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지만 몇 번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빨리 이해하시고 남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신문 아니면 요즘 인터넷 기사들이 워낙 많죠. 떨려 무슨 얘기 들으니까 떨린다. 그런 거 보기 전에 금감원 전자공시 들어가지고 얘 지금 자산이 뭐로 돼 있냐? 자산이 전부 현금이네? 그건 현금이 700억 있고 부채가 500억이네. 이런 회사 부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없죠. 자산이 전부 이제 조선소 기계장치로 돼 있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고 재무상태표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걸 가지고 정보를 파악한 후에 그러고도 다른 인터넷 기사 보실 필요 없고 바로 법과 제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법이 모든 걸 다 적어놓지는 못해요. 법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자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정도 하시면 회사채 투자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상법에는 상법에 당연히 이 회사채 투자자는 여기 있으니까 주주에 대해서 선순위라고 다 되어 있고요. 그 선순위 하나 외에도 이 부채 중에 담보 있는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가 또 순위가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따 기업회생 절차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부채를 그냥 단순히 이걸 부채라고 하지 않고 이 투자자라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채권자의 인트레스트라고 해야 돼. 인트레스트가 이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서 인트레스트는 이자가 아니에요. 채권자의 이해, 채권자의 권리라는 거죠. 요거는 주주의 이해, 주주의 권리. 그렇다면 채권자는 자기 권리가 손해나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주주는 자기가 손해볼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아담 스미스가 우리 경제학의 시조라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의 관점이 뭐냐? 각 경제 주체, 채권자, 주주, 경제 주체는
주체는 자기가 손해볼 짓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포스코 플랜트에 워크아웃 했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지금도 흔들린다고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실 때 그 채권자 이해관계인 하는데 채권자나 주주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훨씬 잘 옵니다. 아무도 자기 손해볼 짓 안 한다. 뭐 원래는 공자님 말씀처럼 서로 대의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 되겠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다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여기도 채권자도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은 아마 그 우리가 회사채 투자건 주식 투자건 우리가 봐야 될 관점 한 개만 하라면 바로 이 자산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 자산은 장부로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뭐 현금 얼마,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공장 얼마, 기계 이렇게 다 적어놨지만 실제 가치는 다르거든요. 실제 가치는. 그래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만 안다면 우리는 뭐 얘는 부도난다 안 난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가치를 알기가 어려운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회사채 투자할 때 반드시 3개, 1, 2, 3분을 다 지켜서 이제 분석을 끝내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제가 적진 않았지만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해야 돼요. 신용평가 등급 우리나라 지금 현재 3개의 신용평가사가 있고 곧 1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 등급이 이렇게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제일 좋은 거고 이제 점점 가면서 C 부도난 건 D예요. 등급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팍 주셔가지고 아 얘는 등급이 좋으니까 이렇게 등급을 그냥 이렇게 크게 중요한 관점으로 두시고요. 하지만 등급이 모든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어떤 종목은 등급이 완전히 엉터리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등급은 당연히 첫 번째로 참고하는 거 이미 있고 이건 무료로 공시하는 거예요. 무료로. 어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사들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다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구조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형이라고 하니까 이 엄청난 뭐 이론이 있는 모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블랙숄즈 모턴이 만들었어요. 1973년에 주식 해보신 분은 블랙숄즈 모턴이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주식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 만들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블랙숄즈 모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73년에 논문을 2개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발표한 게 바로 주식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고 두 번째 바로 요거예요. 부제가 뭐냐면 회사채 부도 모형이에요. 이 이론으로 하면 부도날지 안 할지 안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자본구조 모형만 적용해보면 얘는 부도난다 안 난다라고 블랙숄즈 모턴이 만든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 회사채에도 당연히 쓰고 있지만 블랙숄즈 모턴이 부도 모형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바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왜 도입이 안 됐냐면 IMF 이전에 우리나라 회사채는 전부 보증채예요. 아마 옛날 IMF 이전에 우리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보시면 3년 만기 은행 보증 회사채가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증채니까 뭐 이런 부도 모형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은 부도 안 나고 은행이 보증해줬으니까 채권 자체는 다 은행 보증채죠. 그러니까 물론 기타 보증도 조금 있었지만 보증이니까 이런 걸 따져볼 필요 없었죠. 하지만 미국은 73년에 이 모형 나오고부터 미국의 채권 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이 부도 모형을 활용해가지고 부도 날지 안 날지를 평가하고요. 우리나라는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지만 은행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고 지금 아마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가 뭐 106동이 있다 그러죠. 이게 한 시세가 5억짜리라고 하면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15층 있고 14층이 있다면 신한은행이 여기에 대출을 다 이 동을 전부 맡아서 다 대출을 다 했다고 하면 신한은행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5층에는 2억 대출해주고 14층에 3억 대출해주고 당연히 건조당 설정 1순위 건조당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선순위가 없는 대출로 2억 3억을 해줬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전국적으로 이런 걸 수십만 건 대출해줬는데 이 대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 회사채 투자자하고 같은 관점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신한은행 가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하면 15층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바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15층 집값 5억. 우리가 빌려준 게 2억. 이게 나머지는 3억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환시키냐면, 이렇게 변환시켜요. 부채가 2억이고, 집값은 5억이고, 40%. 이게 바로 LTV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론, 빌린 돈, 이 집 사는데 빌린 돈, to value, 집값. 빌린 돈하고 집값 비교한 비율이죠. 14층은 어떻게 표시하냐, 14층. 이렇게 표시해요. 5억인데 3억 빌렸다. 그러면 3억 빌려서 집값은 5억이니까 60%. 앞에 3억, 2억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LTV라는 숫자 하나로 변환시켜가지고 LTV 쫙 전국에 수십만 건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LTV만 다 산정한 후에 LTV 50% 이하는 안전하니까 관리 안 하고 50%에서 60%까지 예를 들어서 50%, 60% 사이에 60%는 조금 관찰하고 60% 넘어가는 건 좀 더 깊게 관찰하고 70%, 80%된 거는 아주 여주의로 놓고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결국 은행이 이 아파트에 돈을 2억 빌려줬죠. 우리 회사채 투자자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블랙숄저가 만든 이 부도 모형이 여기서 뭐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블랙숄저는 어떨 때 부도나고 어떨 때 부도 안 난다고 얘기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4층이라면 얘 은행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어떨 때 있냐? 집값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돈을 못 갚나 이죠. 3억 이하로 떨어지면 부도 나고 집값이 3억보다 더 높게 형성되면 부도 안 난다. 이 모형 아주 심플하죠. 우리 회사처럼 마세요. 회사도. 지금 부채 500억, 자본 500억, 자산 10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회사 보니까 다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자산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한 700억 가치가 나온다. 700억. 오늘 당장 팔아도 700억 가치 나오는데 우리가 빌려준 돈이 500억이라면 부도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그게 블랙숄저가 만든 부도 모형이고 그 모형의 이름이 자본구조 모형이에요. 왜 자본구조인가? 이게 자본구조거든. 부채 자본. 이걸 자본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형이 자본구조 모형인데요. 어떤 회사가 부도 날지 안 날지 바로 지금 오늘 오면서도 카톡에 현대상선 걱정된다고 막 쫙 왔더라고요. 현대상선 걱정된다 그러면 현대상선 등급 한번 보자. 등급 더블비 좀 걱정되죠? 자본구조 모형으로 들어가서 현대상선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 이게 아마 한 6조 정도 되고 이게 0.7조, 7천억, 자본이 7천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이게 총 자산이 6.7조인데 어떨 때 그러니까 블랙숄저, 이제 자본구조를 정하면 어떨 때 부도 안 날까요? 자산이 6조 이상, 이 가치가 6조 이상만 된다면 부도 안 나겠죠? 아마 이건 좀 떨립니다. 제가 한번 슬쩍 들여다봐도 자산이 이 정도 이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산이 한 5조밖에 안 된다 칩시다. 5조. 그럼 일단은 두 번째 단계에서 불합격이죠. 불합격이라는 건 뭐 아예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얘는 사고 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부도나는 경우죠. 부도나면 그러면 내가 얼마 건지냐 이거죠. 여기 만약에 담보 채권자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 정도 건지냐면 이 정도 건집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80% 정도는 회수가 되겠어요. 80%. 여기 있는 채권이 80% 회수되는데 지금 채권 한 장이 10,000원인데 8,000원 한다면 부도나도 제값은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떨 거 없고 에이 지금 8,000원에 파는 거랑 부도는 최악의 경우니까 그거보다 좋게 한다면 지금 파는 거보다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본구조 모형은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 되는지, 내 권리가 얼마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련해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나머지는 주식 가치니까 주식 가치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단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 이 자산 가치를 알기가 어렵다. 현대상선은 그래서 좀 쉽습니다. 배 한 척 얼마인지 뭐 이런 걸 계산하기 쉽죠. 제일 쉬운 업종이 증권업종이에요. 증권업종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A급 회사채, 주식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시가로 다 평가되어 있어요. 2013년에 동양증권 후순위 흔들린다고 해서 6,000원까지 떨어지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양증권 하면 동양증권 자산이 여기 다 노출되고 대출채권이 그 종금사 업무를 해서 대출채권이 6,300억 정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당금을 이미 쌓아놨는데 얼마 정도 감액해보면 얘 자산 가치는 얼마나 알 수 있고 후순위의 권리가 여기 자본보다 선순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부도 나무도 아무 걱정 없는데 이런 채권이 10,000원짜리 채권이 6,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아주 깜짝 놀라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신용채권 역사가 너무 짧고 이쪽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가 미국처럼 한 200~300년 됐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산 가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업종에 따라서 증권업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뭐 대한항공 좀 쉽습니다. 비행기 한 대 얼마인지 그건 뭐 비행기 시세는 비행기는 그 거래가 잘 되는 자산이니까 괜찮은데 조선소 만만치 않고 제일 어려운 게 IT. 이 회사가 IT나 테크나 바이오 이런 회사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투자하실 때 그 벤처 기업 회사채를 투자하시는 거는 아주 주의하시고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분석하실 때 함부로 쉽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아마 바이오나 테크 회사의 자산 중에는 이렇게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 이게 있을 거예요. 개발비라든지 개발비 바로 비용이죠.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사무실 임차하고 직원 고용해서 밤새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월급 주고 다 돈 다 써버렸는데 다 써버린 걸 그냥 없다고 다 치면 이게 주식회사는 바로 이 자산이 몸뚱아리인데 몸뚱아리에 녹아버리죠.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없다고 돈 써버렸으니까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몇 년을 연구했다면 뭐 결과가 결국 있겠죠. 나중에 특허를 받든지 매출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에서 이 비용으로 다 썼지만 이걸 자산으로 잡아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특허권을 하나 취득했는데 경쟁사가 그보다 더 좋은 특허권을만 취득했다면 이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이오나 테크 회사의 회사를 분석하실 때는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로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로 투자도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이런 좀 특수한 산업에 회사채 투자해서 옛날 워크아웃 할 때 가보면 저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저게 가치가 얼마인데 왜 저렇게 싸게 팔아요? 장부 가치는 1조 잡아놓고 3천억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손 들고 아니 1조짜리를 3천억에 파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따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저한테 하는 게 당신 문과지? 문과니까 그렇게 무식한 말 한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한번 제가 대산에 현대석유화학 워크아웃 가서
대산의 그 콤비나트 최신식으로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워크아웃 3년밖에 안 된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그걸 롯데한테 판다는 거죠.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들고 이의 제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니까 아주 공장 삐까뻔쩍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그걸 왜 할인해서 파냐?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은행 본부장이 당신 문과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산까지 가봤어요. 제가 우겨가지고. 도대체 그걸 왜 싸게 준공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국내 최신 그 석유 컴비나트인데 왜 그걸 싸게 팔아야 되냐고 하는데 가봐도 몰라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쫙 돼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자산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부도 모형으로 얘가 부도날지 안 날지 부도나면 얼마 건질지를 파악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아셔야 돼요. 기업 구조조정 제도.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이제 운용되고 해산합니다. 해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주주들이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리금 다 받아서 볼 일이 없죠. 원리금 다 받고도 당신 왜 해산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산하지도 않으면서 부도나 중부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워크아웃, 하나는 기업 회생 절차. 이게 아마 우리가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게 법이니까 아유 그 복잡한 법. 그렇지만 우리 알면 수익을 내고 모르면 손실이 나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죠. 그게 바로 기업구조조정 제도인데 이 제도는 워크아웃이 뭔지 회생절차 옛날에 법정관리를 하죠. 기업 회생절차가 뭔지 이걸 아시면 1, 2, 3번만 하신다면 회사채 뭐 지금 저한테 어떤 거 질문하셔도 우리나라 회사라면 그건 좀 떨립니다. 그건 괜찮아요. 이런 걸 다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작은 기업도 제가 보지 않은 기업도 아니고 좀 덩치 큰 기업 제가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고 이렇게 그런 본 기업들은 1, 2, 3번을 다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준부도라는 경우 저는 그 용어를 찬성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그걸 준부도라고 하니까 준부도라고 합시다. 워크아웃, 부도나지 않고 이제 워크아웃 가는 경우인데요. 워크아웃은 바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요거는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1조부터 26조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거 또는 상법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조항만 여기 들어있어요.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받아서 3단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법을 보실 때 3단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단으로 딱 보시면 여기 있는 조항 시행령으로 법에서 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걸 시행령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건 시행규칙에 쫙 옆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10페이지. 그러면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우리가 아는 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 26조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낯설어도 다 용어가 낯설죠. 우리 채권이 어렵다는 거는 채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낯설고 또는 채권에서 적용하는 법이 낯설고 그 낯설어서 그런 건데 몇 번 보시면 친숙해져요. 그래서 이 이제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하는데 이 워크아웃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뭐냐면 워크아웃은 채권자를 차별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차별하냐? 채권자가 누군지를 차별합니다. 여기 보시면
협약 채권자, 채권 금융기관이라는 협약 채권자인데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저축은행까지가 협약 채권자예요. 협약 채권자 아닌 사람, 개인, 일반 법인, 신협, 새마을금고 다 비협약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차별해놓고 채권자가 협약 채권자면 그냥 꼼짝 못하게 이 워크아웃을 적용하고요. 채무재정을 적용하고 비협약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 다 돌려줍니다. 워크아웃 한 회사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석유화학, 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이번에 동부메탈, 포스코플랜텍 이런 회사들이 워크아웃 했죠. 그래서 워크아웃에서 비협약 채권자는 원리금을 전액 다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못 돌려받냐? 본인이 원하면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딨냐? 자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주는데 스스로 안 받겠다는 바보가 어딨냐? 바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5조 5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협약 채권자만 적용받는 법인데 15조 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비협약 채권자라도 그러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라도 본인이 원해서 협약 채권자가 되겠다고 서명하면 협약 채권자가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다 주는데 왜 나서서 협약 채권자 될까?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여기 그런 경우에 펜텍이 2006년 12월 30일인지 12월 말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바로 비협약 채권자들이 그 원리금 전액 받지 못하고 비협약 채권자들이 다 협약 채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까 그 부도 모형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펜텍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펜텍이 그 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원리금 전액 다 받는데 펜텍의 비협약 채권자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손해를 봤을까? 펜텍인데 펜텍은 금융권 차입이 한 6천억 정도 있었어요. 6천억.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입 한 6천억인데 그 중에 은행에서 빌린 게 3,400억. 이게 은행이고요. 협약 채권자죠. 그 다음에 비협약 채권자. 그때는 다 신협 새마을금고인데 2,600억이 비협약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에 펜텍이 이제 제품이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겨우 이제 은행한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들여다보니까 은행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워크아웃 안 오기를 바랬는데 신청하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이제 은행이 이제 어떤 걸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협약 채권자가 2,600억이라면 워크아웃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은행이 2,600억을 신규로 여기 2,600억을 빌려줍니다. 2,600억 빌려주고 여기 현금이 2,6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2,600원 비협약 채권자 원리금 다 상환하고 회사는 1원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가 황금 덩어리라면 그것도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 여기 황금을 잔뜩 가졌으니까 빌려주고 나중에 회사로 받으면 되는데 펜텍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현금은 거의 없고 토지 조금 있고요. 건물 조금 있고 이건 다 은행에 담보로 다 잡혀 있고 이만큼이 개발비, 이만큼이 재고예요. 개발비,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사가 더 좋은 그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아예 가치가 제로예요. 재고도 제품을 만드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거는 불태우는데 돈이 오히려 더 드는 거죠. 자산 가치 하나도 없고 자산이 있다는 건 이건 전부 은행이 담보로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2,600억 빌려주면 밭을 언제 받냐 이거죠. 이 돈 전부 이 사람 다 내줘버리고 그냥 강에다 그냥 돈 2,600억 버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은행에서 바로 이 비협약 채권자를 이렇게 소집했어요. 다 이렇게 모셔놓고 다 오시라고 하고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300명
신협 새마을금고 전무 상무가 한 300명 모였어요. 이렇게 펼쳐놓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이건 어느 은행이 담보를 잡고 개발비 0이고 재고 0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법원에 간다면 이 비협약 채권자의 권리는 2,600억 이상은 회수율은 제로예요. 1원도 못 건지고 워크아웃 한다면 원리금 전액 다 내줘야 되는데 회사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워크아웃 이런 상태에서 워크아웃 못한다. 만약에 이 오신 비협약 채권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 쌓인 이 조항 밑에 서명하는데 서명 안 하고 그냥 나간다면 내일 우리 바로 서초동으로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2월에 그 등에 땀을 다 흘렸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거 나가면서 다 이사장하고 다 통화해서 협약 채권자가 되겠다고 사인하고 나왔고 이 자산만 튼튼하다면 이런 일이 뭐 있겠냐 이죠. 아 부도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니 결국 우리 채권자는 결국 이 자산이 튼튼한지 않은지를 봐야 되고 정상 지을 때는 이 자산이 다 주주 거죠. 부도나는 순간 다 우리 거예요. 그러면 담보 있는 건 담보 채권자가 가져가고 무담보는 이렇게 무담보 채권자가 가져오는데 이 자산 가치가 튼튼한지 안 한지 보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도 그냥 겉으로 살려주는 거 없다. 이 펜텍 보시면 그 비 올 때 우산 뺏으면 안 된다고 해서 워크아웃 갔지만 그래서 워크아웃이면 비협약 채권자가 원리금 전액 다 돌려받지만 실제로는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현대상선이 있다면 현대상선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현대라는 이름, 덩치 크다는 이름으로 만약에 버티고 있었다면 그거는 워크아웃 가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해서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현대상선은 가치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펜텍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이름이 좋다든지 뭐 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거는 안 통한다. 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손해봐야 되는데 은행이 그냥 아무 담보 자산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이 손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은행에서 큰 문제가 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원할 경우가 그러니까 기초법에 협약 채권자가 되겠다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사채권자 집회라는 거는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누구 거냐 이거죠. 이 주식회사 이건데 자산인데 이거 누구 거냐? 주주 거예요. 그 주주가 지멋대로 막 한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채권자도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채권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상법에서 만들어놨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손해본 경우인데 뭐 STX 97은 펜텍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평가된 채권, 이만큼 고평가된 채권이 있을까 하는 게 바로 이 STX. STX 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은 좀 언짢으시겠지만 실제로 그 STX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STX는 제가 본 이래로 이렇게 고평가된 채권은 없어요. 이게 지주사인데요. STX 홀딩 컴퍼니라고 하죠. 홀딩 컴퍼니는 자산이 뭐로 되어 있겠든 뭐. STX의 재산은 뭘까요? 재산이. 자회사 주식이에요. 자회사 주식. 대표적인 게 뭐냐? STX 조선해양. 100대 1로 감자했죠. 이거 거의 휴지됐고. 펜오션. 기업 회생절차 가서 이거 거의 휴지됐고. 자산 반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나머지도 보니까 뭐 매출 채권인데 이 가치도 뭐 크게 정확히 매출 채권은 제가 분석하지만 보통 매출 채권은 한 50% 디스카운트 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분석할 때 해봤더니 채권 가치는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런 회사가 워크아웃도 아니고 자율회박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산업은행이 이 회사채 한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워크아웃 가면 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자율회박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어떻든 자율회박 갔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제 나 원리금 워크아웃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원리금 다 받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서 사채권자 집회가 소집됐어요. 내용 보니까 뭐냐? 이제 사채권 집회 이 채권자 이 바로 이 우리 비해박 채권자죠. 비해박 채권자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 건데 45%인지 뭐 55%인지를 아예 그냥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를 뭐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이 안이에요. 그 저는 뭐 가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렇게 사채권자 집회 모였어요. 이게 모이면 이제 회사가 소집했으니까 회사가 또 회사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폐사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다 0이 됐고 이 가치는 거의 없고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 이 회수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겁을 준 후에 이제 이렇게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우리를 워크아웃도 안 가고 회생조차도 안 넣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손들고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우리 이 회사채 투자하는 사람이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산업은행이 그렇게 온몸을 다 바쳐서 살려주는데 우리라고 원리금 다 받으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하면 또 다른 분이 옆에서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결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원리금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의한 게 이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아마 겁줬을 거예요. 여기서 뭐 부결되면 내일 바로 우리 법원에 갑니다. 회생절차 가면 하나도 못 건지는 거다. 이렇게 한 반이라도 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뭐 했겠죠. 어쨌든 겁을 줬건 안 줬건 간에 스스로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채권자가 모여가지고. 동부메탈 올 2월 달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포스코 플랜텍. 포스코 플랜텍은 내용이 좀 괜찮아요. 이런 틀려요. 그래서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저는 또 사채권자 집회하면서 저렇게 아주 아무 그 이슈 없는 사채권자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 금리도 깎지도 않고 만기를 1년만 연장했어요. 그 말은 회사는 사채권자 집회해서 통과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채권자도 뭐 1년 더 끌어도 되고 안 돼도 그만. 하여튼 그런 아주 느슨한 사채권자 집회가 올 이게 10월 27일 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원리금 전액 다 받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조금 약점이 있던 게 뭐냐. 그 약점이라는 건 바로 이거죠. 이게 내 건데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회사에 양보하는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원리금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인데요. 금호산업이 2009년 12월 30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이제 펀드에서 좀 가지고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인터넷에 혈기왕성한 투자자들이 금호산업 금호그룹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모입시다 이렇게 채권자를 모입시다 해가지고 혈기왕성한 분들이 그날 뭐 그 SNS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무슨 카페 만들고 신문로 그 광화문 옆에 금호아시아나 본관 쳐들어가가지고 사채권자 채권자 협의회라고 아예 금호정보 사무실을 무단 점령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호산업 나와 우리은행 나와 협상하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뭐 기자들도 이제 우리 채권 관련 기사 때문에 찾아와요. 제가 자산운용사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세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한번 보자. 언젠가는 부딪힐 텐데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고 오는 기자한테 그분들 좀 말려주라고. 저 사람들은 법을 몰라가지고 저 같으면 지금 거래증권사에 내용증명 하나 보내요. 나 지금 몸이 아파서 해외 장기 치료차 해외 가니까 연락도 안 된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냥 앉아 기다리면 원리금 다 들어올 텐데 스스로 가서 한 2달 동안 머리에 띠들고요. 이분들에서 돈도 좀 있는 분들인데 스타일 다 구겨가면서 합의해가지고 손해를 제법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리금 전액 다 받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을 몰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중요한데 어떤 금호산업은 아주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거예요. 원리금 다른 분들은 원리금 전액 다 받았습니다. 원리금을 이자까지. 근데 막 나서서 회사하고 타협해서 스스로 출자 전환하고 해준 게 바로 금호산업 케이스예요.
이제 부도나는 경우는 부도나면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갑니다. 이때 적용하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요. 이 법이 아유 법 귀찮아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다면 결국 수익을 실현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뭐 때문에 뭐 된다, 뭐 때문에 된다 이런 근거를 완전히 알아야 또는 권리 관계가 적힌 걸 알아야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랑 친해지셔야 돼요. 이 법이 뭔지도 처음 보면 하시기 너무 어렵구나. 근데 채무자가 회생하는 거하고 또는 파산하는 데 관한 법을 적어놓은 거고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법은 채권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워크아웃은 채권자를 차별했죠. 이 법은 담보가 있냐 없냐만 따져요. 담보가 있냐 없냐. 담보 있으면 담보 가치를 100% 인정해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 하면 영어로는 reorganization, 회생, reorganization. 그 reorganization 회생에서 담보 가치를 100%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 영미법을 다 따왔죠. 그래서 외국법 다 그대로일 텐데 이 법만 우리나라는 어떤 부도 났다 하면 담보 가치를 100%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된다 추적해 봤더니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됐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는 통합도산법이에요. 통합도산법. 그 이전에는 회사정리법이라고 있어요. 회사정리법. 그 다음에 화입법이 있었고 파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 회생법. 이런 회생하고 파산 관련 법이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쪽에 다 걸리면 서로 유리한 쪽에 해달라고 해서 계속 분쟁이 있고 하니까 이걸 외국처럼 한 개의 법으로 만들면서 기업 회생 절차 편에 파산 조항을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옛날 법하고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담보가 있다면 담보는 어떤 경우라도 내 거예요. 그냥 우리 부동산에 건저당 설정한 것만큼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 아까 제 동부 메탈 그 워크아웃 올 2월에 워크아웃 간 채권 그 채권은 아까 본 이 회차 이 회사들은 무담보 채권들이에요. 이렇게 10-1, 10-2, 11, 14 무담보 채권인데 동부 메탈은 담보 채권도 있습니다. 바로 이 15회인데요. 이 15회는 우리 그 시장에 있는 우리끼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황금 담보채라고 해요. 황금 담보채. 담보가 얼마나 좋았으면 황금 채권이라고 황금 채권. 담보 가치 한번 보시면 동부 메탈이라는 회사는 동해 공장 1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 1개밖에 없습니다. 그 공장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요. 공장의 감정가는 3,190억이고 이 이제 기업 회생 절차 부도 났을 때는 담보는 어떻게 담보 가치를 인정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핵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그런 거는 매도하면 안 되죠. 핵심 자산을 팔아버리면 회생이 안 되니까. 핵심 자산인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담보 가치를 산정해 줍니다. 경매 낙찰률이에요. 과거 3년, 5년 이런 경매 낙찰률 정해서 전문 기관이 평가를 가치를 평가해주고 그걸 담보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내가 받을 권리예요. 이미 신용평가사 2군데서 담보 가치를 다 평가해서 공시를 해놨어요. 이게 워크아웃 가기 전에 1289억, 1492억 이라고 이 공장의 가치는 그렇게 돼 있다 하고 이 공장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은 얼마냐면 1순위 726억 2순위가 바로 이 채권이에요. 이 15회 320억 총 1046억만 그 차입이 된 거죠. 가치는 1289억 낮은 걸 따지라도 200억이 남습니다. 부도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15회는. 그러니까 사채권자 지표를 소집하는데 15회 채권자를 부르지도 않아요. 불렀다면 큰일 납니다. 왜 불러서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네, 알았습니다. 부도 냅시다. 그렇게 결의해버리면 그냥 회사 그냥 워크아웃도 못하고 바로 법원 가니까 이분들한테는 절대 오시라고 연락도 안 하고 원리금 전액 다 제때 다 갚아주는 거죠. 담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거 외에도 부도난 여러 채권들 보시면 당연히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담보 가치가 외국의 어느 나라와 달리 100% 인정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담보채를 사면 되겠군. 근데 불행히도 우리 채권이 한 8만 개 있는데
그중에 담보채는 한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보채로 산다는 건 그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지만 담보채라고 이름을 달지 않았는데 담보 가치가 빵빵한 채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게 어디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전자당기 사채 그게 있습니다. 전자당기 사채. 전자당기 사채는 지금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한 3년이 채 안 되는데요. 옛날에 기업어음을 양성화시킨 거죠.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지금도 기업어음은요. 문방구 가서 기업어음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 있죠. 사와가지고 제가 주식회사 하고 있으니까 1,000억이라고 쓰고 우리 회사 법인단에 딱 찍고 난 후에 이제 나쁜 목적으로 친구한테 야 5천만 원만 줘. 내 1,000억짜리 줄게. 이게 1,000억짜리 어음을 하나 끊어주고 이미 아예 발행 안 한 것처럼 앉아있는데 누가 회사를 사러 왔어요. 그럼 우리 회사 사세요. 회사를 또 팔아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한 2달 후에 이 회사 새로운 주인한테 와서 1,000억짜리 어음을 내놔요. 돈 갚아주세요. 이런 사고가 바로 장영자 그런 어음 사기 사건이죠.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 어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 회사의 그 채무, 남한테 돈 빌리는 걸 그 어음을 하지 말고 증권예탁원에서 등록해가지고 전자로 발행하게 하는 게 바로 전자당기사채고 외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늦었는데 브라질도 우리보다 10년 전부터 이런 전자당기사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음 발행을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이건데요. 조금 보시면 옛날에 기업어음하고 똑같습니다. 만기는 1년 이내여야 되고 사채 금액 한 장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이제 불만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채권 한 장이 1억이라면 얼마나 부자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채권을 왜 소액으로 매매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탁원에 등록해서 하는 거니까 뭐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1억 이상이고 옛날에 기업어음하고 제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전자당기사채는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우리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 종업원이 있는 주식회사 발행하면 EP라고 합니다. EP. 그냥 뭐 어떤 회사, 그래서 뭐 대림산업이 발행했다. 그러면 그 대림산업이 발행한 전자당기사채는 EP라고 하는데 이 뭐의 약자냐면 일렉트로닉 페이퍼. CP는 커머셜 페이퍼죠. 그래서 전자로 발행한 페이퍼라고 해서 EP라고 하고 이렇게 종업원이 있는 회사 아니고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 그걸 SPG라고 하는데 이 SPG는 직원이 없는 회사예요. 직원이 없는 회사. 이 직원이 없는 회사가 발행한 전자당기사채는 ABS-TB라고 합니다. 이게 에셋 백드 숏텀 본드 숏 이게 단기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종업원이 없는 회사가 발행한 이 전자당기사채 ABS-TB에 담보가 아주 빵빵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담보대출을 그래서 담보대출을 이쪽에 넣고 전단체를 발행하면 결국 이 전단체의 소유자는 이 자산 이게 가져오잖아요. 담보가 저절로 딸려 있는 거죠.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SD제일차는 주식회사인데 종업원이 없는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요. 종업원이 없는 회사. 여기에 ABS-TB니까 전자당기사채죠. 이거 한번 보시면 9월 30일 발행하고 12월 30일 만기되는 석 달짜리입니다. 전단체는 1년짜리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1년짜리 발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1년짜리 발행하죠? 다 석 달 이내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유가증권이잖아요. 유가증권. 이 전단체라면 이게 돈 같은 거죠. 유가증권은 어느 나라든 발행하고 유통하는 걸 엄격하게 통제해요. 이거 막 그냥 제가 아무나 발행해가지고 막 한다면 사기친다면 나라가 어지럽겠죠. 그래서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데 발행할 때는 어떤 조건을 다냐면 무조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한 200에서 300페이지 되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돼야 돼. 수리라는 것은 거기서 오케이 사인 나야 발행할 수 있어요. 이 전자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만기가 3개월까지는 증권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만들어가지고 형님한테 건강을 갖다 이렇게 올리고 그 건강에서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 석 달짜리. 그래서 3개월 이내만 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기가 전단체는 다 3개월짜리 나온 이유가 그거고요. 얘는 뭐가 담보로 돼 있냐? 관급 두산건설이 보정한 두산건설의 그 매출 채권인데 관급공사, 호남고속철도 같은 거죠. 두산건설이 이제 호남고속철도를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제 익산에서 송정역까지가 구간이 두산건설이라고 합시다. 이제 익산에서 송정역까지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는데 돈 줄게 하면 건설에서 부도납니다. 광급공사는 공사를 다 완료하면 여기 이제 완료하면 여기 그 감리단이 오케이 사인 났다면 이건 그 회사에 받을 권리예요. 권리가 확정된 거고 이걸 여기 완료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 시멘트도 갖다 했고 인부도 들였고 그 철로도 깔았겠죠. 그렇게 두산건설이 투입했다면 두산건설은 장부에 여기에 현금이 있던 걸 시멘트, 철근, 인건비로 다 지불해서 뭘로 이제 바꿔서 표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사인 났으면 이걸 매출 채권, 이제 아직 그러고 돈을 못 받았다면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장부에 기입합니다. 받을 권리가 확실히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언제 주느냐? 한 2달 후에 주면 됐대. 2달 동안 받을 걸 여기다 담보로 주는 거죠. 공사는 두산건설이 하고 대금은 철도청이 주는 거죠. 왜 광급공사 매출채권은 어떤 담보보다 안전해요. 뭐 이런 게 이런 전단체가 어떤 게 있냐면 색동이 유동화, 칼 유동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미래 매출채권을 가지고 한 거고 또는 생각대로 T, SK텔레콤도 단말기 사용료를 받으니까 미래 받을 돈을 이렇게 뭐 담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바로 광급공사 매출채권이에요. 물론 또 미래 매출채권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더 공사하면 이때 또 받겠죠. 그러니까 석 달치만 받으면 정부에서 석 달치만 받으면 원리금을 다 이제 회수할 수 있고 이 광급공사는 부도나도 공사를 합니다. 부도나도 광급공사를 딸 수도 있어요. 부도나 회사 보시면 광급공사 낙찰 받은 데 있어요. 그래서 광급공사는 부도나도 아무 걱정 없이 공사는 부도나도 공사를 할 거고 돈은 철도청이 준다면 아주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거 투자하실 때 꼭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 공사를 다 했는데요. 완료했는데 감리단에 와서 보더니 이게 툭 쳐보니 야, 이 청소도 안 돼 있네. 그래서 오케이 사인 안 해줬다면 근데 이 회사는 벌써 돈을 다 투자했잖아요. 여기에 매출 채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고 여기다 장부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공사를 다 해서 돈을 1,000억이나 투입했는데 감리단이 오케이 안 해줘가지고 권리가 안 세게 매출 채권을 권리가 안 된 걸 그래도 나 돈은 여기다 어디 결국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과목으로 표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청구공사. 이러면 미청구 내가 청구 안 했다지만 청구를 못 한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안 나가지고 이건 장부에 미청구공사 잔뜩 있다. 약간 분쟁이 생길 수 있겠군. 네, 미청구공사 줄고 매출채권이 늘었다. 요건 이제 감리단에 오케이 사인 났구나. 받을 권리가 확정됐구나. 이런 것도 또 건설, 조선 이런 플랜트 사업에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시세도 들어보지 않아요. 시세 볼 필요도 없고 예금 가입해서 시세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다트라고 하는데 다트에 들어가서 열어보고 그게 제가 열어본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또 어떤 분이 막 놀래가지고 전화하면 호흡부터 좀 가라앉히라 하고 저도 전자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또 읽어봐요. 이거 꺼내서 보면 이건 계속 큰 회사라면 제가 계속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팔로우 했으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보실 때 이런 점들도 우리가 관점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면 얘는 언젠가는 지금은 얼쩡하게 돼 있지만 흔들린다면 매출 채권은 50% 감액한다면 미청공사는 더 감액합니다. 저는 매출 채권 한 70%까지 30%만 일반적으로 30%만 감액해요. 미청공사는 한 40% 감액. 이렇게 그만큼 매출 채권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두산건설이 부도나면 어떡하냐? 오늘 샀는데 내일 부도나면 어떡하냐? 부도나면 이 전단체는 이렇게 됩니다.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고요. 회생 담보권, 담보채로하고 건저당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채로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생 채권에 신탁 대여 채무로 분류돼 가지고 여전히 담보 가치를 100% 인정받습니다. 담보의 종류는 크게 건저당을 설정하면 되죠. 부동산 건저당 설정하면 되죠. 주식 같은 거는 건질권 설정하면 돼요.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탁해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산을 신탁한 후에, 은행이 신탁한 후에 그 수익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담보예요. 바로 이겁니다. 신탁 대여 채무를 해서 이 신탁 재산은 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시고 싶으면 어떤 부도난 회사의 회생 계획이 상장회사라면 공시되어 있어요. 금융감독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여러 채권자가 있어요. 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회사채 투자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세 번째로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도 담보를 많이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회생 채권으로 분류됐는데도 회수율이 다 100%예요. 그 이유는 담보를 다 넉넉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나도 담보 자산 내 거다. 그래서 이런 전단체가 아주 좋은 담보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어도 다 담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단체가 다 담보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담보가 있고 어떤 건 담보 없고 그냥 어떤 장애에 어떤 걸 봤냐면 한진중공업 외화 대출 채권 담보 전단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 한진중공업 외화 대출 채권 담보 ABCP 이렇게 해놨어요. 남들이 보면 이거 담보가 있구나. 담보가 뭐냐면 신한은행이 한진중공업에 대출을 했어요. 달러로. 외화 대출이죠. 이걸 외화 대출. 외화를 대출해주면 신한은행은 한진중공업부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한은행은 외화 대출 채권을 가져요. 권리. 외화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려줬으니까 나는 권리죠. 대출 채권 뒤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 채권을 SPC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팔아요. 그러고 발행한 게 이거예요. 담보가 있다는 게 이게 담보인데 이거는 무담보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가 당연히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IB한테 이거 이렇게 발행하면 딴 사람들이 마치 여기 무슨 담보가 있는 것처럼 하죠. 무담보 외화대출 채권을 넣어가지고 발행한 ABCP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세일즈 메모라는 게 있어요. 전단체를 투자하실 때는 세일즈 메모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읽어보면 뭐가 담보로 되어 있는지, 담보 없는 걸 담보로 잡았는지, 이 담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asset backed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을 담보라고 한다면 그건
물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에셋백드라고 하는 게 맞는데 무담보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런 부동산이나 뭐 담보자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한 일주일 전에 GS건설 건데 GS건설이 영종도에 영종자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를 꽤 많이 넣고 발행한 거예요. 그건 미분양 아파트 담보예요. 이런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위험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제가 다 마쳤고 이제 주식 관련 사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관련 사채를 시간을 조금밖에 안 남겨놓은 이유는 주식 관련 사채도 결국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부도 위험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썼고요. 이 주식 관련 사채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냥 투자만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그 별거 아니야 하고 가서 처음 하는 사람 초보자라면 결국 가서 돈 내고 사면 되는 거니까 쉽다는 건데 사실은 주식은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주식이 비할 바가 아니게 쉽습니다. 주식 관련 사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두산건설이라면 두산건설을 사면 오늘 얼마에 사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해나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두산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산다면 회사채는 이게 두산건설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이렇게 금리가 대박이 나건 주가가 대박이 나건 쪽박이 나건 금리가 일정하게 수익이 똑같아요. 근데 두산건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산다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어느 수준 떨어지면 채권 금리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처럼 수익이 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할 거냐? 당연히 주식 관련 사채를 선택해야 맞겠죠. 제가 일부러 차이나게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차이도 안 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회사채랑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요즘 신문에 메자닌 채권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맞지 않냐면 이게 주식회사 제가 다시 그려놨죠.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에 채권, 주식, 채권은 선순위, 주식은 후순위.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후순위니까. 그럼 이 표를 위험하고 기대 수익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려보면 주식은 당연히 채권이 여기 그려진다면 주식은 이쪽에 그려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채권보다 후순위니까 위험이 높죠.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도 높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채권보다 주식이 더 높아야 되고 정기예금은 아마 여기 그려야 될 거예요. 여기. 모든 자산이 다 이 선 위에 있어야 돼. 이 선 위에. 그렇지 않으면 재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죠. 그럼 12를 한번 그려보자. 12.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위험은 채권 위험이에요. 여기 그려야 돼. 이렇게. 수익은 주식하고 똑같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 있다. 그래서 주식 채권보다 당연히 전환사채가 위험이 적고 수익은 높은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중위험이라고 한다면 12는 이건 중수익이라고 하면 저는 고수익이죠. 그래서 이만큼 매력 있는 자산이 주식 관련 사채라는 거예요. 올해 드디어 불량 BW 발행이 재개됐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2년간 이게 발행이 안 됐었고 이건 불량 BW라는 글로벌 프랙티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새로 나온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다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2년간 이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어떻든 뭐 금융위원회가 노력해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서 발행이 재개됐고요. 불량 BW, 그러니까 회사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도움될 만한 게 바로 이건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회사채는 신용 등급벽이 있어요. 은행하고 보험사는 회사채 신용 등급이 AA-가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왜 AA-가 아니면 이상 안 하냐면 이게 은행하고 보험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신한은행은 이 부채가 뭘까요? 예, 예금이죠.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죠. 대부분 은행이 이렇잖아요. 근데 예금을 전부 대출해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예대 마진 조금 그거 가지고 재미없는데 시장에는 채권 주식이 이제 막 가격이 움직이니까
차익을 노릴 기회가 많고요. 거기 전문가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예금 대출만 하면 따분하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효성에 한번 대출해 줘 보자요. 효성에 100억을 대출해 주면 이거는 자산의 100억을 다 인정해 줍니다. 결국 이제 이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게 부채인데요. 이 부채를 안전하게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자본이 넉넉한지 안 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 보험사는 RBC라고 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이 자본이 넉넉한지를 따지는데, 효성에 100억 대출해 주면 100억으로 다 인정해 주니까 자본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100억 현금을 대출을 바꾼 거예요. 효성 회사채를 100억 사면, 효성 회사채 등급 A예요. 싱글 A. 100억 사면 100억 산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평가해야 되냐면 50억으로 평가해야 돼요. 50억. 그럼 자본이 50억이 줄어요. 그러니까 은행 보험사는 떨려가지고 이걸 못 사는 거죠. 어쨌든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자기가 아주 안전한 은행이고 예금자 이탈도 없고 그 예금 금리도 낮게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채 이 AA-ER을 사버리면 그냥 사자말자 그냥 평가손이 그냥 팍팍 나는 거죠. 그래서 AA- 이상은 은행 보험에서 사니까 이상 되는 거는 금리가 아주 낮고, 요 아래 바로 싱글 A 플러스는 금리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AA- 등급병이고, 두 번째는 연기금 등급병인데요. 연기금은 싱글 A- 이상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싱글 A-하고 그 아래가 말 트리플 B 플러스인데요. 요거는 친구 사이죠. 한 노치라고 해서 한 노치 차인데, 금리는 얼마 차이나? 2% 차이 납니다. 2% 차이 나도 발행되고 유통되면 괜찮습니다. 아예 거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싱글 A-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냐 없냐로 그냥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이 채권들은, 이 회사들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회사채 가지고 안 돼요. 이런 BW나 CB로 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투자할 주식 관련 사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회사들은 신용위험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위험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올해는 특히 여기 있다가 떨어진 회사들이 동국제강, 대한항공, 또 두산인프라코아, 대우조선해양, 또 삼성엔지니어링,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여기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채권을 뭐 2조 발행했다. 그러면 2조를 현금으로 갚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아니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다면 어디 투자를 하려고 발행했는데 3년 만에 투자가 끝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환해서 계속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차환이 안 돼요. 아마 이런데 상당 부분은 불량 BW 쪽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할 기회도 생긴다는 거고,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량 BW 투자할 때는 신용위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신용 등급, 자본구조 모형, 기업구조형 제도를 세 가지 다 골고루 이렇게 분석해보고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괜찮겠군. 좀 떨리면 빨리 바로 팔고 나오는 방법. 뭐 이런 전략도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불량 BW가 좋은 점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불량 BW는 CBBW, EB랑 똑같은데 왜 좋냐? 이게 CB라면 이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이게 회사채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 게 주식 전환권이 잘 안 보이죠? 불량 BW는 발행할 때부터 워런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하나 따서 떼서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회사 시장 따로 또 회사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가치가 아주 높게 이렇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 불리형 BW가 좋은데요. 이걸 좋은 걸 뭐 여러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2011년 5월 24일 날 두산건설이 전환사채 1,000억, 불리형 BW 1,000억을 동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같은 날. 발행 조건 한번 보시면 전환사채 불리형 BW 만기가 다 3년짜리고 풋옵션이라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요. 전환사채가 유리하죠. 금리도 전환사채가 높죠. 모든 조건이 전환사채가 더 좋아요. 근데 청약 결과가 어땠냐? 1,000억씩 모집했는데 전환사채는 382억밖에 안 몰렸고 이 불리형 BW는 1조 4,200억이 몰렸어요. 이게 바로 불리형 BW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형 BW의 그 좋은 점은 바로 이 주식 콜옵션이라고 하는 이 주식 전환권이 따로 떨어져서 거래되고 이런 세금이 없다는 거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자본 차익은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관에서 불리형 BW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1호로 나온 게 바로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제가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번에 뭐 여기 설명회 때문에 빨갛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항상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등급을 딱 표시하고 그것도 투기 등급이라면 반드시 빨갛게 이렇게 스스로 이제 몸에 얘는 위험하구나. 기본적으로 이걸 체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다. 저도 이렇게 뭐 회사채를 투자한 게 25년 넘잖아요. 이렇게 해도 등급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등급도 어떤 데는 엉터리 등급도 있어요. 이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등급. 신평사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 등급 잘못 매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등급을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표시하고 이거는 불리형 BW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게 채권. 1년 6개월짜리 연 7% 금리 주는 채권. 밑에 있는 요 신주유수권 1개. 이 워런트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줍니다. 28.59대 1인데요. 이걸 투자한 걸 한번 보면 이제 9월 아마 8일이었을 거예요. 9월 8일 날 1억을 청약합니다. 1억. 1억이 어디냐? 이거는 3일 후에 다 돈 받으니까 다 빌려서 다 이렇게 투자합니다. 1억 하면 28.59대 1이니까 350만 원이 배정됐어요. 그럼 1월 10일 날 9,650만 원 환불됩니다. 그럼 은행에 빌린 돈 갚아버리고 실제 나 투자는 350만 원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0일 날 계좌에 현대상선 채권 350만 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보름 기다리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이번에 이름은 1WR 현대상선 1WR이라고 1WR이라는 이름으로 700매가 이게 700주가 아닙니다. 700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딱지라서 700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700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채권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주수권은 첫날 팔았어요. 첫날 1,400원 공짜로 받은 건데 이걸 1,400원에 팔아서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28%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 웬 대박이냐 라고 팔았더니 역시 역시 너 주식 뭐 하는구나. 2,000원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건데 세금 없이 28% 차익을 그러니까 350만 원당 98만 원 남았으니까 됐다라고 이제 다 팔고 채권을 조금 가지다가 9,000원까지 오길래 좋은 기회라고 해서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18% 이제 남겼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이 어떤 전략이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런트부터 그냥 먼저 팔아버리는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5,000원 하는데 행사가 주가가 4,000원 하는데 행사가 5,000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옛날에 이거는 동부제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요. 주가가 4,000원 하고 행사가가 5,000원이에요. 앞으로 1,000원 올라도 딱지 가치가 1,000원 올라도 이제 본전이 될까 말까죠. 이런 거는 그냥 워런트 받자마자 그냥 팔면 보통 10% 남잖아요. 워런트를 500원에 5,000원이니까 500원에 팔고 나오죠. 그리고 채권은 풋옵션 행사 나오면 보통 할 때마다 14% 수익이 나요. 그 중에 반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현대상선처럼 주가가 5,000원인데 행사가가 5,000원이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좀 뭐 남북 관계 때문에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6,500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럴 때는 또 워런트를 보유해봐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판 이유는 왜 팔았냐? 저희는 이 현대상선은 체력을 주로 보기 때문에 뭐 주식을 본 게 아니고, 현대상선 상황이 어떠냐 하면 아까 보셨죠? 이게 뭐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원래 자본은 얼마냐? 자본은 1조예요. 자본이 좀 잠식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50% 이하 잠식되면 관리 대상 되기 때문에 올 연말쯤 혹시 이제 석 달마다 실적이 발표했는데 실적이 9월 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연말에 증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증자하면 워런트 가격이 뭐 얼마나 올라가겠냐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버텨봐도 될만 하지만 그냥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종목에 따라서 좀 투자해 보시면 아, 요거는 그냥 워런트를 빨리 팔아야 되는군. 아니면 어떤 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군. 기아차 BW는 1년 9개월 버틴 분이 그 저랑 동갑인데 대우증권 영업부에서는 10억 투자해가지고 100억이 됐어요. 채권 사서 10배 남았다는 그건 뭐 대단한 거죠. 주식이야 10배, 20배, 100배도 남지만 회사채 투자해가지고 10배, 1년 9개월 만에 10배 남는다는 건 뭐, 그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나오기 어려울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게 이제 제조업은 포텐셜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워런트를 함부로 던질 건 아니지만, 그건 회사에 따라서 좀 부실 기업이다 하면 워런트를 빨리 팔아버리고,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살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가 5,000원일 때 행사가 5,000원인데도 이걸 1,000원에 거래합니다. 1,000원에. 그러면 이거 한 장, 딱지 한 장하고 딱지 한 장 1,000원에 샀죠. 거기다 5,000원 더 해야 한 줄을 주는데 1,000원 손해잖아요. 이걸 누가 사겠냐? 이거 사는 사람은 아니 지금이야 주가 5,000원이지 6,000원 되면 어떠냐 이죠. 본전이잖아요. 7,000원 되면 2배 남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 딱지는 아주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 시간 가치를 가지고 거래됩니다. 시장에서. 여기 케이스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한 개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채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매력이 있는 채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불량 BW는 좋긴 한데 발행한 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워런트가 날아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현대상선 186회는 본드예요, 본드. 채권. 채권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전화사채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워런트가 붙어 있다 이거죠. 빨간 거와 파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건설 85회를 좀 소개를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두산건설 85회는 지금 7,190원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주가가 6,000원 가까이 하나 봐요. 근데 6,000원, 그러면 이게 6,000원까지 리픽싱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주당 장부가는 보니까 한 25,000원 정도 하니까 저거 사놓으면 뭐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장부 가치가 25,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6,000원이라면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겠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수익률은 얼마냐? 세후 6% 나와요. 세후 연 6% 나오는 채권 사놨다가 뭐 안 올라가면 6% 이자 받고 정기형보다 3배 남죠. 올라간다면 또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런 채권이 이건데요. 이게 아마 처음 채권 하시는 분은 이게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채권을 이렇게 언제 이자와 원금 얼마 받는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그냥 우리 이 이자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려우면 자녀분이나 친구한테 엑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잘합니다. 외국 사람은 뭐라도 한국 사람은 이거 금방 다 하시는 거죠. 이거는 두산건설 85회를 1,100원에 사고 증권사 수수료 20원 줬다면 내 원가는 1,120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세전 6.79% 수익, 연으로 새우 6%, 지금은 10,000원이라서 이게 6.4더라고 6.4.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도만 나지 않는다는 거 알면 이제 해볼만 하죠. 수익성은 꽤 상당히 괜찮죠. 그건 채권으로 이렇게 수익 나고 주식 올라가는 건 가만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얘가 부도 날지 안 날지 바로 아까 등급을 여기 저 보세요. 여기 항상 하면서 등급을 이렇게 등급은 얘는 트리플 B 마이너스구나.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본구조 모형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야죠. 자산은 얼마냐? 4조 8천억. 부채는 2조 9천억. 자본은 1조 8천억. 자본이 1조 8천억이라는 거는 꽤 큰 회사입니다. 1조 8천억이 적은 회사가 아니에요. 부채비율은 161%. 만약 이렇게 처음 이 종목을 분석해 봤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본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그 중에 보통주가 1조 4천억, 우선주가 4천억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보통주는 두산중공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80%. 우리 사주 7%에서 9%에서 거의 90%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 우선주는 누가 가지고 있냐? 연기금이 가지고 있고 아니 우리는 지금 채권도 덜덜 떨려가지고 지금 분석해보고 있는데 연기금은 우선주는 채권보다 후순위잖아요. 얘들이 무슨 배짱으로 샀을까? 바로 두산중공업이 다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산 거죠. 그 말은 이 회사 자본 1조 8천억 중에 1조 3,200억이 두산중공업이 보증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면 두산중공업 장부에 자산으로 잡힌 거라서 얘 부도나는 순간에 두산중공업도 1조 3,200억이 날아가요. 뭐 재무구조는 두산중공업보다 더 좋아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구조는 안정적이다. 뭐 아주 안정적입니다. 건설사는 300% 이내면 봐줄만 하고요. 400% 넘어가면 좀 아슬아슬 좀 떨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동부건설도 부도날 때 부채 비율이 500%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자본구조는 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업 구조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전자공시를 계속 이렇게 공시한 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매출의 한 30%가 제조업 매출. 제조업 매출이 많은 말수록 좀 안정적이에요. 삼성물산 이번에 제일 먼저 합병한 삼성물산 빼고 제조업 매출이 반대는 회사가 있어요. 50%. 어떤 회사일까요? 건설사 중에. 건설사 중에 제조업이 비중이 반대는 회사가 건설사가 있습니다. 대림산업이에요. 두산건설이 한 30% 되고요. 이렇게 건설이라고 다 건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 100%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제조업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좋은 내용들 제가 분석해본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좋은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공시 찾아봐서 얘가 지금 장부에 올리지 못한 호재와 악재가 뭐 있는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수주 현황이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고 한 기업을 봐서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이거 부채비율 161% 자기 자본 1조 8천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다른 건설사를 비교해보는 방법. 그걸 피어 그룹이라 피어 이렇게 견눈질 해보는 거죠. GS건설, 대우건설, 한화, 현대산업, 롯데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회사죠. 제가 밑에 2개 더 붙여놨어요. 위에만 비교하니까 너무 비교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럼 밑에 있는 회사도 한번 보자 이거죠. 두산건설은 롯데건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본구조가. 롯데건설은 등급이 싱글A라서 조달금리가 3%고 두산건설은 7.8%예요. 그게 아주 수익성이 차이죠. 롯데건설은 조달이 막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부의 부채가 1조 8천억이 있고 PF. 두산건설은 누가 빌려주지 않으니까 PF 3천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건설은 차입금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1조 5천억이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나머지 3천억은 12, 아까 그런 84에 85에 12로 빌린 거죠.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안 돼요. 등급이 저런 등급이니까 누가 사준다고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롯데건설보다 두산건설이 못하지 않다. 근데 등급이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니까 좀 떨린다. 그러면 이 한기평이 메인 등급인데 제가 한신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한번 한신공용을 한번 비교해보자. 한신공용은 자본이 결국
이 자본이 얼마냐? 1,800억이에요. 두산건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는 채권 투자하면서 한신공영이 우리 투자풀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는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회사예요. 1조 4천억 중에 1,800억만 이상만 손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손해난다는 거죠. 부채비율 보시면 695%입니다. 근데 신용등급은 트리플 B. 두산건설보다 한 등급 높아요. 또 뒤에 안정적이고 두산건설은 부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등급 잘못 매긴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해놨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 이런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한라는 우리가 좀 잘 안다고 한다면 한라는 자기 자본이 4천억이에요. 두산건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죠. 부채비율은 400%.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신용 등급이 두산건설이 낮게 이렇게 매겨지고 다른 회사는 높게 매겨지는지 저도 지금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혹시 알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걸 아주 숙제로 제가 공부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특히 이번에 최근 들어서 등급이 하나 떨어졌는데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 회사 투자자 입장에는 부도나도 걱정 없다. 저는 이 회사 부도나도 내가 원금 건질 것 같으니까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산을 엑셀로 다운 받아가지고 감액을 다 해보면 이 1조 8천억 이상 감액을 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봤는데 1조 5천억 이상 못 줄이겠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후려쳐도. 그렇다면 부도나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분석해본 바는 이렇고 그래서 제가 두산건설 85회가 지금 있는 채권 중에는 가장 저평가된 채권이라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 뭐 질문하면 투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뭐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이게 뭐 회생조차 가서 받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을지 뭐 그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뭐 원리금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두산건설 85회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제가 한 거 다 끝났고요. 감사합니다.